관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부과 방식에는 종가관세와 종량관세 방식이 있습니다. 종가관세는 수입제 가격의 일정 비율을 관세로 부과하는 것이고, 종량관세는 수입제 한 단위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관세로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과서 박스에 한국에서 와인 가격이 왜 일본에 비해서 비싼가 하는 내용이 간단히 정리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한국은 종가세 방식이었고 일본은 종량세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와인 원가가 비싸면 비쌀수록 한국은 그 세금이 비싸지기 때문에 일본과 가격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주세가 과거에는 종가세고 일본은 종량세였는데, 한국도 2020년부터는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이용해서 관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소국에 해당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되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되고, 국제시장 가격이 여기에 있을 때 수요는 여기, 우리나라 공급은 여기니까 S1, D1의 차익만큼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만큼 수입이 되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 T만큼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것이고, 국내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는 여기에서 공급은 여기에서, 그래서 수입이 S2, D2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후생의 변화를 살펴보면 소비자들은 과거 PW에서 PD로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A, B, C, D만큼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산자들은 과거 PW에서 PD로 가격이 올라가니까 A만큼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C는 관세 부과, 이만큼이 수입이 되고 있는데 S2, D2만큼이 수입량인데요. 이 수입량에 대해서 이만큼 세금을 걷어들이게 되니까 C만큼 정부의 관세 수입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가분과 감소분을 더하고 빼고 나면 마이너스 B 플러스 D만큼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 B 플러스 D의 후생 손실을 우리가 사회적 순손실, 데드웨이트 로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B를 이 서플라이 커브 밑에 있는 B의 삼각형을 생산 왜곡으로 인한 손실, D를 소비 왜곡으로 인한 손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PW가 시장에서 바람직한 가격인데 이 가격을 왜곡함에 따라서 생산 증가로 인해서 왜곡이 발생하고, 또 가격이 증가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왜곡이 발생함으로써 B 플러스 D만큼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국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반드시 후생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탄력적이라는 것은 이 서플라이 커브나 디맨드 커브가 더 완만해지는 거죠. 완만해질수록 어떻습니까? 이렇게 완만해지면 변화가 훨씬 커지죠. 그 변화가 커지면서 이 손실 부분도 커지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관세의 경제적 효과 대국에 대한 것입니다. 이 그림은 앞 그림하고 같지만 앞에는 소국, 이것은 대국에 대한 그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디맨드 커브고 서플라이 커브고, 이게 원래 국제시장 가격인데 여기에서 수요, 여기에서 공급, 그래서 S1, D1만큼이 수입되고 있었다. 이 상태에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니까, 이 나라가 대국이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이 감소할 것이고, 수입 감소가 국제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쳐서 국제시장 가격이 PW에서 P1W로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이 국제시장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여기에다가 관세를 부과한 국내 가격이 이 P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D 가격에서는 수요는 여기,
공급은 얘기가 되니까 S2, D2만큼으로 수입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후생 변화를 살펴보시면 소비자 가격은 PW에서 PD로 올라갔으니까 A, B, C, D만큼 소비자들의 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되겠고요. 생산자들은 A만큼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A만큼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정부는 P1W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PD로 팔게 되니까 이만큼의 세금, 수입량은 이만큼, 그래서 C 플러스 이만큼 정부의 관세 수입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하고 빼고 나면 E 마이너스 B 플러스 D만큼의 후생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B 플러스 D, 이 삼각형 두 개는 앞에서 이야기한 소비 왜곡, 생산 왜곡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되겠고, E는 가격, 수입제 가격이 하락함으로 따라서 얻는 이득, 다시 말해서 교육 조건 개선으로 인한 이득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식에서 알 수 있듯이 만일 이 2가 삼각형 B 플러스 D보다 크게 되면 결국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후생 증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후생 증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만약에 B 플러스 D가 2보다 크다면 2가 이 삼각형 두 개 합한 것보다 작다면 후생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소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느냐, 소국은 이 교육 조건 개선 효과가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2가 제로죠. 이게 제로니까 B 플러스 D만 남고, 그래서 반드시 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 그림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칠러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매칠러 효과라는 것은 관세를 부과했더니 이 교육 조건이 개선되는데, 이 교육 조건 개선 효과가 굉장히 커서 뭐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하시면 생각해 보면, 여기에다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그 국내 가격이 국제시장 가격보다, 관세 부과 후 국내 가격이 국제시장 가격보다 더 낮아지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매칠러 효과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매칠러 효과가 있으면 교육 조건 개선 효과가 굉장히 크고 오히려 소비자의 잉여도 증가하게 될 테니까 관세 부과로 인해서 반드시 후생 증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실효보호율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효보호율은 실질적인 보호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다. 그리고 이 실효보호율은 부가가치 보호 정도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 방식인데요. 이게 관세 부과 이전 월드 프라이스에서 부가가치 밸류 에디드고, 이것은 관세 부과 이후에 밸류 에디드 관세 부과전. 그러니까 원래 부가가치에서 관세 부과 이후의 부가가치 변화분이 실효보호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자유무역 상태에서 최종재 가격은 100, 중간재 가격은 60, 그러면 부가가치는 최종재에서 중간재를 뺀 거니까 40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관세 부과 방식이 케이스 A, 케이스 B, 케이스 C가 있는데, A는 최종재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요. B는 최종재하고 중간재를 똑같은 비율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C는 중간재에 따라 오히려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 경우는 부가가치가 60이 됩니다. 근데 원래 40이었는데 부가가치 60이 되니까 실효보호율이 50%가 될 것이고, 여기는 20, 20 똑같이 관세를 부과했더니 부가가치가 48이 됩니다. 48이니까 40에서 48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실효보호율이 20%가 되고, 여기는 중간재를 더 높은 관세를 부과했더니 부가가치가 36으로 변하게 되는데, 40에서 36으로 변했으니까 오히려 실효보호율이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0%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고는 최종재 관세율은 똑같이 20, 20, 20.
이지만 실효 보호율은 이 경우는 50, 이 경우는 20, 이 경우는 마이너스 10입니다. 자, 이 내용은 뭔가는 중간재 관세율이 최종재 관세율보다 낮아질 때 실효 보호율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사관세 구조를 채택했을 때 이 실효 보호율을 높이는 방법이 되겠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경사관세 구조인데요. 이 계단식이죠. 이 경사관세라는 것은 원자재에 대해서는 극히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중간재에서 최종재로 갈수록 점점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우리가 경사관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사관세 구조는 실효보호율을 높이는 방법이 되겠죠. 높은 관세를 피하면서 실질적인 보호효과, 실효보호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이 섬유산업에 대해서 가공 단계별로 관세율인데 지금 1차 중간재 최종재인데 한국도 1차 중간재 최종재로 갈수록 관세율이 높아지고 있고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경사관세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사관세 구조를 채택한 것은 실질적인 보호 정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 관세율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 검정선은 총 조세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고요. 이건 실행관세, 파란 선은 실행관세율인데 실행관세율이라는 것은 총 수입에서 관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어떤 지표로 보든지 한국 관세율이 점점점 하락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